네, 자, 어제 국토교통부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를 대폭 올렸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3종 세트에 대한 세 부담이 더욱더 늘어났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세금이 오를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우리나라 경제를 두고 부동산세 그리고 부채발 복합 불황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국경제 최근에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최악의 상황인 부채 디플레이션에 빠질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부채 디플레이션 어떤 겁니까? 네. 네. 먼저 그 시청자분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요. 네. 제가 가뜩이나 그 발음이 좀 부족해서 그 게시판에 좀 많이 올라오는데요. 지금 오늘 그 협침이 좀 많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나 그 이렇게 네. 최대한 제가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했는데요. 네. 이 발음이 좀 이렇게 부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이렇게 좀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어제 공시지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 조정이 이렇게 두 번째였었죠. 먼저 그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지가 조정이 있었고, 이번에 관심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 다 아파트를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지가가 얼만큼 상향 조정되느냐 하는데요. 단독주택에 의해서 특히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충격이다 이렇게 할 만큼 아주 많이 올랐어요. 네. 이름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 그 우리 경제에 그동안 그 부채 디플레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그 세금이 상당히 좀 강화되면 오히려 이런 것이 좀 이렇게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지금 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 경제에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급부상하는 것이 부채 디플레 우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제 공부하기 위해서 부채 디플레이션이라는 용어는 누가 얘기했을까? 또 이것이 경제의 순환상 갖고 있는 의미는 이렇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이것이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가장 그 현실화된다면 최악의 상황일까 하는 것을 잠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채 디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시카고 대학의 어빙 피셔라는 사람이 교수분이 처음 사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 증시와 관련해서는 어빙 피셔는 아마 통화치를 감안한 국제 자금 이도를 주장했던 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전문가들이라든가 보고서에서 미국의 금리가 높고 한국의 금리가 낮으면 미국으로 자금 이동된다 이런 얘기하죠. 네. 그 바탕이 됐던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던 사람이 네. 바로 어빙 피셔다 해서 네.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눈에 익으신 분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자, 그러면 부채 디플레이션은 뭘까? 뭐냐? 얘기한 대로 그대로죠. 부채, 고부채 이 부담이다. 디플레이션. 시청자 여러분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성장률도 떨어지고 물가도 함께 떨어지는 경제 활력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래서 경제 정책 당국들의 어떻게 보면 경제 시그널에 대해서 부양 시그널에서 반응하지 못하는 단계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경기 순환상으로 보면 특정 부의 경기가 부채 디플레 현상이 빠지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 예를 들어서 일본 경제처럼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부채 디플레이션이 나오는데요. 이걸 오늘 그림을 갖고 좀 잠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빙 피셔의 그 부채 디플레이션, 한국 경제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부채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뭐 그림대로 빨간 부채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왜 이렇게 무섭냐면 가계부채, 실질부채 증가, 금융부실, 건설경기 침체. 네. 여기에 소비부진, 투자부진, 고용악화, 장기불황, 잃어버린 네. 20년, 잃어버린 20년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관론, 위기와 관련된 용어 나중에 가장 안 좋은 이렇게 용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단독주택 공시지가 상향 조정에 의해서 이번에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지가 상향 조정 이후에 이 우려가 갑작스럽게 급부상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부채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일까 그 여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부채 현황을 살펴봐야 될 텐데 우리나라 좀 부채가 많은 국가 중에 속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소비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 이제 네. 국가 부채가 아니라 가계 부채인데요.
중국은 대부분 다 기업 부채들이 많은데 아, 그렇군요. 한국은 가계 부채가 많다. 근데 GDP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이렇게 민간 소비의 기여도가 한 우리나라도 70%에 육박한 정확히 68% 정도의 선진국으로 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가계 부채가 많으면 아까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민간 소비가 아주 급락한다. 그러면 GDP 68%를 차지하니까 경기가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채가 이렇게 되는데 뭐 이 문제는 시청자 여러분 더 잘 아시겠죠? 잠시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두 가지 문제. 절대 규모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질적으로도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 그리고 정책 요인과 관련돼서도 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던 작년 11월 달에 금리를 올렸던 것이 오히려 가계부채를 촉진시킨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본질적 내역 보면 절대 부채가 많고 질적으로 악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절대 가계부채 규모는 1,500조가 넘죠. 네. 그래서 올해 들어서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계부채의 전 세계에서 보면 많은 국가 중에 우리가 10대 국가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증가 속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증가 속도는 세 번째 이내에 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이렇게 종합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소득 대비해서 가계부채 부담 보면 우리는 그 현 정부가 굉장히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중하위 계층일수록 이 부담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본질적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얘기는 그동안 많이 거론됐다. 문제는 여기에 정책 실수까지 겹쳐 있다. 작년 11월 달에 금리를 올라갈 때 뭐 경기도 어렵고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가계부채 이렇게 억제 그 다음에 사실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이렇게 대불균형 시정이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올리긴 했지만 사실 지금 상태에서 중하위 계층들이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또 은행들이 사실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부채 부담이 증가해서 지금은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가 악순환 국면이 들어갔거든요. 네. 금리 인상이 오히려 가계부채를 줄이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이 오히려 중하위 계층의 소득 대비해서 부채가 많은 사람 이자 부담을 증가시켜서 네. 이자를 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부채를 증가시키는 그러면 담보를 요구하고는 시중은행에서 이렇게 가계부채를 내주지 않는다면 결국 제2금융권 경우에 따라서는 사채시장까지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악순환 국면에 놓여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정책 단계에서 중하위 계층을 이렇게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최근에 비탄감 조치를 이렇게 했는데요. 오히려 이것이 성실하게 갚아하는 사람들까지 내가 이러다간 그 빚을 성실하게 갚을 필요가 있겠느냐. 예. 좀 지연되면 뭐 지금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신용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뭐 못 사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는데 못 사는 사람이 신용을 굉장히 중시해야 되는데요. 사회가 굉장히 흐트러지다 보니까 야 내가 뭐 신용을 뭐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뭐가 있냐. 그래서 나도 갚지 않겠다.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늘어서 빚이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 규모도 많고 질적으로 악화됐고 이 질적으로 배태돼서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비탄감 조치가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발생해서 빚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쪽에 악순환 국면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현 정부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제 공시가 조정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네. 이 문제는 제가 명확히 좀 말씀드릴게요. 네. 가격이 올라가는 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려요. 이미 올라가 놓고는 네. 경기에 미치는 생각 이런 것을 충격을 생각해서 이 올라간 자체가 나쁜 겁니다는 네. 내릴 때에는 네. 서브 트렌딩 시켜야 된다. 연장시켜야 된다. 네. 거기에 특정 지역을 해서 뭐 이렇게 화풀이성 이전에 이렇게 그 정책이 잘 먹히지 않다고 해서 이것이 화풀이성 가면 안 된다. 시청자 여러분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그 부동산 대책할 때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거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는 건 이렇게 환영하는 건 아니다. 근데 이미 올라갔으면 내린 데에는 아무리 이렇게 정부의 의도가 강하더라도 경기에 미치는 생각해서 굉장히 서브트렌딩 시켜야 된다. 자,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큰 부동산을 갑작스럽게 떨어뜨려 놓고 다른 쪽에서 경기 부양한다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냐. 네.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항상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 오해를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자,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역트리클 다운 이펙트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특정 지역을 잡기 위해서 고가 주택, 다주택자, 그다음에 단독주택 이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사실상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특정 지역에 파인 튜닝하는 정책이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금리 인상 같은 보편적 정책 이렇게 전국에 해당되는 대책을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실 부동산 대책 이전에 나오기 이전서부터도 지방 부동산은 뭐 오늘 뭐 포항 얘기 나왔습니다는 우리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는 정 PD가 포항 사람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포항도 공시지가가 올라갔습니까? 국민들이 관심이다 보니까 에이 논세리 의원님 포항 사정을 모르십니까? 지금 포항은 지진이라든가 뭔가 해서 전부 가격이 떨어지는데 공시지가 이렇게 하향 조정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 방송을 진행하는 PD분들의 경제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그건 내 생각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정 PD한테 손을 들었는데요. 사실 그렇거든요. 저렇게 정 PD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강도 있는 대책이 나오기 전에도 지방 부동산은 좀 안 좋은 상태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 특정 지역을 잡기 위해서 특정 계층을 잡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하면 지방 부동산 아사 직전에 몰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던 것이 이제 꿈쩍 안 하던 이게 강남 지역도 지금 작년 9월 대비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그렇죠.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우려 지적했습니다는 부동산 가격화를 우리가 경기가 침체되는 이러한 상황을 맞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국민들의 주 주거 수단인 아파트를 비롯한 공시주택, 여긴 뭐 연립주택도 해당되고 다 해당될 겁니다. 어쨌든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계층에서 다르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공시지가가 올라간 상황. 그것도 이렇게 공시지가에 대한 저항감이 불러일으킬 만큼 공시지가가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어떠냐면 부동산 세제와 같은 3종 세트가 올라가는 겁니다. 부동산 세제와 같은 3종 세트는요. 공시지가는 세원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보유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재산세도 올라가고 종부세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오늘 공시지가 조정 이후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 가장 본질적 문제를 잘 지적한 것이 모든 언론 중에서 아마 한국경제신문에서 이 종부세가 8만 명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잡은 것이 아마 가장 본질적으로 잘 지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다른 데는 보유세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원에 해당되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부동산세와 3종 세트.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보유세, 재산세, 이렇게 종부세. 이게 전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동안 대책에서 부동산 이렇게 가격이 강남마다 떨어지는데 지방은 더 떨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강도 있는 공시지가 상향 조정에 의하면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진다. 하다 보니까 우리는 부채 디프레에 더 한 발 더 나가서 네. 부동산 세제 3종 세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에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킨 만큼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많다 보니까 한국은 부동산세와 부채발 복합 디프레 우려가 나온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해외 시각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느냐. 가뜩이나 우리가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이렇게 정부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2.1%까지 내려잡은 상태에서 공시가다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역자산 효과가 가장 큰 이러한 우리의 경기 침체 효과를 감안한다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세와 그다음에 가계부채발 복합 디프레 우려 이것이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급부상하는 것이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세 부담마저 늘어난다면 이 경기 침체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같이 올라가는 건 잘못된 겁니다는 네.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너무 빨리 떨어뜨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왜냐? 네.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걸 이제 네. 역자산 효과라고 그러죠. 이건 이제 한번 일전에 비교해드렸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과 많이 나타났던 일본과 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박 PD께서 자막을 좀 빨리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림까지 이제 준비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역자산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0.09, 0.1 정도 됩니다. 근데 노무라가 일본의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 경기 침체 효과 여기서는 0.12 정도로 해서 미국과 그 다음에 일본은 비슷하죠. 근데 일본이 더 많이 나타났죠. 근데 한국은 뭐냐?
아파트 가격 하락에 따라서 경기 매출은 0.23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경기에 침체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 2배 정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건 나쁘지만 네. 내려갈 때도 경기에 미치는 생각해서 소프트 엔딩 연장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클까 하면 두 가지. 한국 사람들은 주거리 스탄으로 아파트를 하고 그럼요. 생애의 노후에서 보면 네.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자체가 황금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가격이 올라갈 때 경기에 미치는 효과도 큽니다는 네. 가격이 떨어질 때는 사실 그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큰데요. 그렇죠. 또 한 가지 특징은 우리와 같은 가격이 올라갈 때 경기 부양 효과, 소위 자산 효과보다도 경기가 떨어질 때 사실 이렇게 역자선적, 경기 침체 미치는 효과가 더 큽니다. 비대칭성이 존재하거든요. 이런 거를 부동산 세제를 강구하는, 부동산 대책을 강구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라 얘기하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몇 명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는 아무튼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딱 보겠습니다. 네. 이 소매 판매 증가율은 우리의 민간 소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빨간 건이 전국 아파트 가격이고 그 다음에 사실 저게 무슨 색깔일까? 푸른색, 연두색이라네. 연두색. 네, 오늘 네. 이영표랑 같이 비슷한 옷을 오늘 그거보다 좀 네. 넓죠? 이게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이다. 예. 그리고 소매 판매다 하면요. 거의 유사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오늘 시간 관계상 미국과 같이 비춰줘야 되는데요. 거의 유사하게 돌아갑니다. 네. 이것은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싫든 좋든 서울 아파트 가격 올라가고 내림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아파트 가격 올라가고 내림에 따라서 경기에 미치는 긍정적 측면에서 레스펙트 부의 자산 효과와 경기에 미치는 효과, 경기에 악영을 미치는 역자산 효과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에 따른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역자산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이 그림에서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는 걸 말씀했습니다. 이런 네. 것을 부동산 대책을 강구하는 사람들이 아마 잘 아실 거로 봅니다는 실제 지금의 국민에게 비춰진 대책을 보면 그런 한국의 이런 역자산 효과가 큰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뭐냐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캐션을 그린다. 제가 제대로 알고 있다는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캐션을 그린다. 국민의 비춰진 모습에서는 이렇게 그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 부동산 대책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국민에 비춰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부채 디플레이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채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좀 극복 사례를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일본은 좀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뭐든지 정책이란 건 양면성이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의도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네. 지금까지 싫든 좋든 그 시스템에서 이렇게 눈에 익었고 그 다음에 경제 생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대책을 세우면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의 양면성, 부정적 측면도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느닷없이 공시지가 쭉 올려놓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부동산세와 부채발 디플레 우려가 되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양면성 차원에서 쭉 올려만 놓지 말고 이렇게 우려되는 부작용은 좀 줄여야 된다 하는 이런 측면인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세와 부채발 복합 디플레 우려가 나오니까 이걸 차단시키는 대책도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패를 해서 잃어버린 20년을 국가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던 일본이 2012년 아베가 오면서 이걸 차단시켜서 경기를 회복시켰을 때 어떤 조치가 되느냐 하면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아베노믹스는 뭐 아시겠습니다는 금융을 풀어서 금융을 완화해서 금리라든가 유동성을 공급해서 일본 같은 마이너스 금리자까지 도입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엔저를 유도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한쪽에서는 부채 디플을 차단시켜서 민간의 그 소비를 증대시킨 것이 지금의 일본 경제를 낫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국은 이렇게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작년부터 경기가 이렇게 침체된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렸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20년을 왔던 부채 디플의 상황을 이렇게 차단시킬 때는 네. 금융 완화 정책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렸지 않습니까? 예, 그쵸. 그래서 사실 공시지가 상향 조정은 한 이상 부채 디플레이가 이렇게 우려가 되는 이상 한국도 이제는 뭐냐? 이제는 금리 인하라는 방안, 이 방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부작용을 흡수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각국 중앙은행은 금융 완화를 재추전을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미국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고 유럽도
LTR로 해서 유럽판 양적 완화 정책을 해서 돈을 다시 공급한다. 네. 그다음에 일본도 어제 일본은행이 열렸습니다는 아베노미스에 이렇게 힘을 실어오기 위해서 일본도 금리 완화를 계속해서 가져가겠다.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해서 가져가겠다. 그리고 신흥국도 뭐냐 지금 금리 동결 내지는 금리를 인하하는 상태에서 한국만 위태롭게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그들 국보다도 경제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MF의 그 정책 권고를 계기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과연 11월 달에 금리를 올렸던 것이 이렇게 바람직스러웠냐 논쟁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IMF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IMF 금리 인하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이제 인하하더라도 외자 이탈이라든가 부채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문제는 한국은행의 독립적 권한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서 이렇게 금융 완화를 확실히 추진해야 된다. 하는데 금리 완화를 확실히 추진하는 게 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정책 금리 기준을 내리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금리를 인상했던 조치가 바람직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경제 지표에 의존해서 하지 마라. 왜냐하면 경제 지표가 뉴노멀 상황이기 때문에 지표가 현실 경제를 제대로 반영하는 건 아니다. 예. 지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이 지표 가지고 이 통화 정책을 추진하는 건데요. 지표가 현실을 제대로 못 반영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 정책을 통화 정책을 추진하는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국민들이 경제상을 안 여겠습니까? 지표가 좋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면 국민 입장에서 그걸 감안해야죠. 이게 행동주의 경제학의 최근에 나오는 프레이밍 효과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분들 굉장히 저의 그 선후배들을 해당해야 되는데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니까 이런 쪽에 좀 통화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정부의 정책을 디펜스하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다는 모습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니까 대불균형이다 시정이다 해서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지 말고 결국 통화 정책이라는 건 국민들의 경제생활 안정이다. 시장이 불안하면 지표도 괜찮다 하지 시장이 불안하면 거기에 통화 정책에서 이 완화책을 추진해야 된다 하는 네. 제롬 파월을 비롯해서 페드의 지금의 그 행동주의적 시각의 프레임 효과를 감안하는 이런 국민을 생각하는 이런 통화 정책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각 강경된 대책에 의해서 부동산이 좀 상당히 어렵고 증시도 좀 이렇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감안해서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IMF 건 것처럼 완화적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보다 잘 나가는 국가들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한다, 돈도 다시 푼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홀로 동여청청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항상 뭐냐 이 잘못하면 뭐냐 잘못하면 뒤늦게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고 해서 사실 금리 인하율이 급부상하니까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금리 인하를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잘 되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국민 입장에서 솔직히 이렇게 변명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책을 옳은 방향을 가져가면 이렇게 변명해서 정책을 잘못된 방향에서 국민이 어렵게 하는 것보다 낫겠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책임론 이런 거에 있어 책임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강하게 이렇게 국민들이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의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주열 총재라든가 금통위원도 얼만큼 훌륭하니까 훌륭한 분이 가장 가져야 될 게 뭐냐 잘못됐으면 다시 교정시켜야 되는 게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못된 것을 뭐냐 계속해서 변명하지 간다면 그건 진짜 전문가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이제 극복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일본이 좀 후회를 하고 있는 게 장수 경제를 좀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사실 일본이 이게 1990년대에 네. 민간 소비가 GDP 기여도가 많이 되면서 사실 일본도 고령화 진전됐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장수 경제라는 건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소비라든가 그다음에 그 경제 주도 세력을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뭐냐 젊은 층 하니까 나이 든 세력이 소비와 경제 주도 세력인데 이걸 무시했으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같이 부채 디리플에 정책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상황과 합쳐서 이 장수 경제가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뭐냐 소비라든가 주도층에 이렇게 딱 해서 부각되는데 이걸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이 이렇게 굉장히 지연된 거죠. 굉장히 장기화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런 부채 디플레 현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실 미국 내에서도 떠오르고 있는 부채 디플레 상황 어빙 피셔가 얘기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어떨까 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네. 미국도 부채가 많죠. 그래서 미국에 그렇게 보면 미국도 장수 경제의 중요성이 굉장히 된다. 그래서 무디스도 미국 소비의 43%가 그렇구나.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 된다. 네. 미국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금리 인하와 함께 한국의 공시지가 상승 이후에 지금 우려가 되는 가계부채, 부동산 세제 강화에 따른 디프레오리의 대안으로 장수경제, longevity 이코노믹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일본도 장수경제를 무시해서 일본이 20년을 겪었고 최근에 보면 전부 뭐냐 생체연령이 지금 많이 이렇게 돼요. 제가 이 경우는 제가 몇 살인지 얼굴 보면 몇 살인지 젊어 보입니까? 안 젊어? 네, 젊어 보이시죠. 젊어 보이죠? 네. 젊어 보여서 요즘 뭐 이렇게 유튜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제가 바람났다 할 정도로 뭐냐 과거에는 이 하얀 색과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은 시청자분을 위해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컬러풀하게 이렇게 네, 입고 오라 네.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이거 입고 오는데 굉장히 거북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나한테 오해가 소지가 있을 만큼 이렇게 우리 박 PD라든가 정 PD께서는 유튜브 시대를 해서 이렇게 좀 컬러풀하게 입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압력 때문에 제가 입는 거거든요. 네. 저는 되게 거북하거든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컬러풀하게 입니까? 제 이렇게 얼굴이 더 젊어 보인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젊은데요. 이 사람들이 고도 성장 과정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산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경제력이 있으시죠. 경제력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소중하게 하는, 이 사람들을 소중하게 하는 것이 한국에 지금 가장 경기 상황에서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채 디프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경기를 부양시키는 조치, 네. 경기를 부양시키는 이렇게 가장 이렇게 수단이 되는 측면에서 장수 경제도 우리나라에서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현재 어떻습니까? 장수 경제가 더 필요할 만큼 네. 지금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아주 이렇게 일단은 중간 허리, 네. 중간층, 네. 중간층이 이제 출생률 저하 때문에 이 중간 허리가 지금 아주 잘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사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생체연령이 젊어지고 또 생애가 지금 그런 거 같습니다. 생애가 80세까지 사느냐. 통계청에서 생애 주기가 남자 같은 80세인데 대부분 다 지금 100세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거든요. 네, 많이 늘어났죠. 그러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우리 입장에서도 이 장수 경제가 사실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 활동에서 중시하는 네. 이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장수 경제 상장은 그렇습니다. 이 장수 나이 든 사람들은 핸드폰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이게 스마트폰 사용하지 못한다. 그거 뭐라 그래요? 나이 든 폰? 그 노년 폰? 뭐 이런 네네네. 있지요. 그 효도폰이라고. 효도폰, 네. 예. 효도폰 주면 안 된답니다. 장수 경제를 무시하는 겁니다. 다 할 그래서 줄 아시는 다 디지털이라는 거군요. 건 뭔가에서 나이 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끔 네. 이런 것이 정부 입장에서 효도폰이라 주고 정부의 그 세금 걷어서 효도폰이 이게 장수 경제를 하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도 일자리 지어서 자기가 자아를 실현할 만큼 가정의 행복한 생활 생각할 만큼 등산하지 않고 등산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이게 장수 경제를 위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출생률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만 명 밑으로 왔죠. 그런 상태에서 길게 보면 1970년 이후에 우리가 뭐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네. 하나다도 괜찮다 이런 예. 것이 지금 이렇게 소비 계층이 40대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때서부터 받쳐지지 못하다 보니까 중간우리가 잘로 큰 상태에서 1955년서부터 1963년까지 내지는 1955년에서 1965년까지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고 가장 많이 태어났던 개띠 인생들 이게 이제 1958년이거든요. 이렇게 개띠 인생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들 실제로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렇게 불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주말이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개띠 인생들이 가장 오는데 오래 은퇴하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젊거든요. 굉장히 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구 구조를 볼 때에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가장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존중해주는 그래서 경제 주체의 주도 세력으로 주도해서 효도폰이라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이런 것보다는 진짜 경제 주역으로서 생각하는 이러한 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기에서 풀어갈 수 있는 좋은 대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관심이 되는 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이탈된 자금이 우리 증시로 좀 유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네. 사실상 우리가 부채 디플레, 네. 부동산 부동산 세제발 복가 디플레가 될 때, 자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진다면 거기 부동산 이탈 자금이 있겠죠.
그럼 이게 이탈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이냐? 시청자 여러분, 증시로 이동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 측면.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머무는 자금은 부동산에 머무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증시로 이렇게 부동산 이탈 자금이 많다 하더라도 증시로 유입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탈한 자금이 주로 중하위 계층들의 공시지가 내지는 가계부채에서 이렇게 가격화돼 이탈이 된다면 결국 뭐냐? 이자 부담이라든가 세부 부담에 의해서 다시 뭐냐? 이렇게 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설령 부동산에 판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전세가라든가 그런 거 밑돌면 결과적으로 이탈 자금이 상당히 적다는 얘기거든요. 어찌됐든 이 부동산에 이렇게 가격이 침체 부채 디프레면 국민 입장에서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지금 정부의 공시지가 대책으로 나오고 있는 이서부터 어제도 강의했습니다는 뭔지 앞으로 뭐 가지고 돈 벌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이견의 덕께서도 그럴 겁니다. 이게 꽁꽁 뭐 가지고 돈 벌 것이냐 이렇게 한대요. 자 그러면 그 역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이탈 자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탈 자금을 증시 쪽으로 유도해야 된다. 그러면 증시마저도 조금 이렇게 올라오면 사람이 뭐 가지고 돈 버느냐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을 풀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증시를 좀 부추기 위해서 어떠냐? 증시적 기업을 증대시켜야죠. 왜냐? 증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증시는 기업의 그 건전한 자금 조달선이고 그 다음에 건전한 국민들의 재테크를 하니까 증시를 띄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이탈 자금을 증시적으로 유도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친기업 정책이 가고 그 다음에 사실 기업 정책에 친기업 정책에 일자리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일자리 늘어나면 국민들의 소득이 증대할 거고 그러면 친기업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게 증시 활성화 대책이거든요. 네. 증시가 뭐냐? 왜냐하면 기업들의 직접 구매에 맞는 은행을 통해서 기업들을 오면 담보 요구지 않습니까? 담보 요구해가지고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 잘 안 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담보만 많은 사람이 기업이 자금 필요 없습니까? 팔아가지고 지금 부동산 하는데 그 팔아가지고 쓰라 그랬죠. 근데 담보만 하는데 은행이 어디다 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은행들은 뭐냐 예대 마진폭 증가해서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증시라든가 이런 것은 이렇게 투자성이기 때문에 증시는 뭐냐? 그래서 리스크를 진다. 그럼 리스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뭐냐?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있잖아요. 담보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창의력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하찬 그 민주당 대표가 오랜만에 좋은 대책을 해서 제가 그 과거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이 대표님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인상도 확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박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박수를 받으면 실행에 옮겨야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이탈에 대한 자금이 증시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거래세 인하를 이렇게 검토했으니까 이 양 뭐냐? 지금 이해찬 민주당 대표님께서 좀 힘을 발휘하셔가지고 기재부에서 이걸 뭐 단계적 인하다 물론 세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좀 한번 밀어붙일 때 좀 거래세라든가 이런 걸 좀 확해서 지금 조기에 좀 폐지해주고 두 번째는 뭐냐? 은행의 담보력 하면 지금처럼 악순환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좋은 얘기했잖아요. 스타트업을 이거 중소기업 하겠다, 중하계층 위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런 쪽에 고용 증대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 그 스타트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부진한 게 담보를 요구하는 이렇게 자금 조달하면 안 된다는 얘기 못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래도 리스크를 져서 이렇게 해서 대출을 해주는 증권사를 키워줘 있죠. 그래서 증권사에 대해서 사실상 뭐냐 대출 기능을 주는 이런 쪽의 정책들이 좀 필요해서 자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부동산 부채 디프레 문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도 강도 대책에 부담을 느끼니까 그런 쪽으로 후폭풍을 줄이는 이런 그 정부의 그 보완 대책이 좀 시급히 나올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토교통부가 공시지가를 조정한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디플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책들이 필요한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